안녕하세요. 마녀의 밤. 오늘 준비한 괴담들의 주제는 집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쥐고 놓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수많은 집착들 중에서도 외모 집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쁜 것에 집착했던 한 여자가 어느 날 자신보다 더 예쁜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여자 들어보시죠. 나는 새벽에 달린다. 그것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사람들이 가장 깊게 잠든 시간에. 나를 보는 눈이 없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인플루언서니까. 팔로워는 몇십만이 넘는다. 브이로그, 협찬 콘텐츠, 모든 게 관리되고 조정된 결과다. 시술은 당연하고 성형도 몇 번쯤은 했다. 그럼에도 사진은 당연히 보정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한다. 얼굴은 예쁜데 몸매는 평범해. 나는 그런 말들에 잠을 못 잔다. 보여지는 게 나의 전부이기에. 그날도 평소처럼 달리고 단백질 음료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다. 음료를 사고 나오는 길, 골목 입구에서 나는 문제의 그녀를 처음 발견했다. 검은 하이힐, 검은 원피스, 검은 긴 생머리가 흘러내리는 뒷모습. 피부가 유독 하얀 여자가 몸을 흔들고 있었다. 세워둔 삼각대 위로 폰을 올려둔 것이 보였다. 아마도 녹화 중인 듯했다. 인적 없는 골목길 가로등 밑에서 춤을 추는 여자. 질투가 올라왔다. 비율은 말할 것도 없고 비현실적으로 잘록한 허리와 길게 뻗은 다리 라인. 그리고 과도할 정도의 볼륨감. 그녀의 몸매는 사람 같지 않게 완벽했다. 게다가 춤을 추는 자세 하나하나가 기묘한 요염함을 풍기고 있었다. 비율과 몸매가 완벽하기로 소문난 유명 연예인보다도 더한 것 같았다. 무슨 촬영인지 궁금했지만 방해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달릴 때는 안 보이고 편의점에 들어갈 때도 없는데 나와서 고개를 돌리면 언제나 그곳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다.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복장도 똑같고 춤도 똑같았다. 아마도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컨셉이겠지. 외모 하나로 세상을 먹고 사는 전형적인 인플루언서. 솔직히 정말 불쾌했다. 질투심이 끌어올랐기 때문이다. 넷째 날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역시나 그녀가 또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팔다리가 이전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다. 분명 더욱 아름답게 보이긴 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조금 무서워졌다. 비현실적인 비율 때문일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때마침 휘청거리며 지나가는 술 취한 아저씨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 새벽에 취한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건 조금 무서운 일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저게 진짜 사람이 맞는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아저씨, 저기 춤추는 여자 보이세요? 아저씨는 내가 가리킨 쪽을 멀뚱히 바라보더니 되물었다. 어디요? 나는 다시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요, 저기. 가로등 밑에서 춤추는 여자요. 그러자 아저씨는 그쪽을 한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던 방향으로 휘청휘청 발걸음을 옮겼다. 그 말이 그 여자를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나를 보고 한 건지 도무지 분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붙잡고 더 캐묻기엔 되려 일이 커질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이게 환각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골목에는 내 운동화 밑창 소리와 그녀의 하이힐 굽소리가 리듬 없이 번갈아 울렸다. 그런데 걸을수록 이상했다. 그녀와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그 순간 그녀가 돌아봤다. 몸의 방향이 확실히 내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얼굴이 뒤통수였다. 정면인데 뒷모습.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엔 흐르는 긴 머리카락만이 칠흑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말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편의점 불빛이 닿는 곳을 향해서. 그러나 편의점까지의 거리는 이상하게 길어졌다. 마치 터널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뛸수록 점점 더 멀어졌다. 그때 들려왔다. 하이힐 소리. 그 소리가 분명 내 뒤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처음엔 일정하던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거였다. 나는 겁에 질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뒤에서 또각거리며 달려오던 하이힐 소리는 이윽고 내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소리가 멈췄다. 이제는 그녀가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짓누르는 묵직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심장은 이미 고장난 시계처럼 두근대다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 그 정적이 지나칠 정도로 오래 이어졌다. 이제 사라진 건가? 돌아가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래 조용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살짝 실눈을 떠 바닥을 봤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발이 보였다. 검은 하이힐. 무슨 진흙이라도 묻은 듯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게다가 그 하이힐 안의 발은 지나칠 정도로 창백했다.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핏기 없이 하얗게 떠있는 그 발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눈을 감지도 못하고 그 발만 멍하니 들여다봤다. 그러다 시야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 스멀스멀 검은 긴 머리카락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정수리 쪽에서 시작해 마치 뱀처럼 느리게 내려오는 머리카락. 그 여자가 허리를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려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여자의 다리는 미동도 없었다. 꿈틀거리지도 균형을 잡지도 않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몸통만 따로 앞으로 천천히 기울이고 있는 느낌. 그렇게 내 기억은 거기서 끊어졌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어깨를 치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편의점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경찰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십니까? 편의점 직원이 신고했다고 한다. 내가 바닥을 보며 고개를 처박은 채 울부짖고 있었다고. 말도 못할 울음소리에 뭔가 큰일이 난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혹시 내일에 지장이 갈까봐 얼굴을 급히 가리고 최대한 침착한 척 얼버무렸다. 아, 죄송해요. 며칠째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그게 다예요.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자신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용기도 없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한참 동안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생각은 텅 비었고 몸은 무거웠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샤워를 끝마친 후 배수구 쪽에 모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배수구에 모여진 금발로 탈색한 내 머리카락들 사이에 낯설고 긴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뭉쳐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한참을 얼어있던 나는 이내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염색 안 된 부분이겠지. 아니면 새로 자른 머리카락이거나 그냥 착각이야, 착각.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를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했다. 다행히 영상은 남아있었으나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카만 화면. 움직임도 소리도 인물도 없었다. 마치 그때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공포심에 휩싸여 서둘러 영상을 삭제하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니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비율과 몸매, 얼굴이 보이지 않던 그 여자. 나는 무심코 쇼핑몰 앱을 열었다. 검은 하이힐, 검은 원피스. 그녀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살이 빠지면 입을 생각이다. 꼭 그녀처럼 완벽한 몸매를 만들고 말 거야.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과연 그 귀신은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녀 안으로 들어온 걸까요? 누군가의 외모를 닮고 싶은 마음, 예뻐지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과해져서 외모에 대한 집착이 되면 결국 온전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이 전부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돈이란 건 참 묘하죠. 살기 위해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명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입금 알림입니다. 나는 은행 창구 직원이다. 얼굴도 말투도 모든 것이 평범하다 못해 밋밋한 편이다. 아니 솔직히 못났다. 외모로 사람을 끌 수 없고 말재주도 없으니 나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바로 돈. 나는 돈이 곧 자존감인 사람이다. 몇백 원이라도 아끼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내 삶은 잔고 확인이라는 행위로 유지된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내가 인생을 한 번에 바꾼 투자를 했다. 친구가 소개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내게 이건 그냥 계좌에 다달이 돈 늘어나는 것만 지켜보면 되는 거야 라며 웃었다. 친구놈도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며 자신의 통장 기록을 보여줬다. 내가 말했지. 인생을 한 번에 바꾼 투자를 했다고. 그 돈은 증발했다. 그 사람의 연락은 말할 것도 없이 두절됐다. 친구놈도 사라졌다. 경찰은 그들을 포함한 팀이 여러 사람을 속이고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지만 뻔한 소리였다. 돌려받을 가능성은 0%라는 것. 그때부터 나는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기분이 계속되었지만 별 수 없었다. 매일 아무렇지 않은 척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했다. 그런데 내게 또다시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한 고객 계좌에 몇 억의 돈을 잘못 입금한 사고가 터졌다. 착오의 원인은 상사였다. 그 인간 잘못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내가 책임을 뒤집어섰다. 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상사는 규정이 그렇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말 그대로 끝장나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나는 멀찌감치 거리를 벌려 그 인간의 뒤를 밟았다. 뭔가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궁금했다. 이 인간이 퇴근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는 편의점에 들려 술을 사고 은행 ATM에서 꽤 많은 돈을 인출했는지 두둑한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웃고 있었다. 정말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 순간 사기꾼들이 떠올랐다. 내 돈을 가져간 그 자식들. 내가 망가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그 얼굴들. 기분이 말도 못하게 더러워졌다. 그를 따라 인적이 드문 길로 들어서자 마침 무너진 담장 아래 깨진 벽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눈치채지도 못한 채 등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벽돌을 들어 그대로 그의 뒤통수를 향해 내리쳤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다행히 CCTV는 없었다. 나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그리고 술 한잔을 하고 불을 끄고 잤다. 다음 날 경찰에게 연락 오는 일 따위는 없었다. 대신 부고 문자가 왔다. 은행 동료들은 말했다. 이거 참 세상 흉흉해서 살 수가 있나. 장례식에 가니 그의 부인과 자식들이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이런 인간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나 싶어 조금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말을 걸자 사람들이 피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히 바로 옆에서 말을 걸었는데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나 나를 의심하나? 그래서 빨리 도망쳐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속인 그 자식들처럼 해외로 도피해야겠다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휴대폰에 은행의 말림이 떴다. 입금 알림.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발신인은 없었다. 이체명도 없이 숫자만. 하루 지나 다시 입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겁이 났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에게 사기친 친구놈이 찔리는 마음에 사람을 시켜 입금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하루빨리 해외로 도피해야 하는데 매일 들어오는 이 돈을 놓칠 수는 없었다. 그래, 사기당한 원금까지만 받고 바로 이 나라 뜨는 거야. 그리고 어느덧 원금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입금 알림은 매일 멈추지 않았다. 이자까지 쳐주는 건가?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나는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내일 은행에 들러 돈을 인출하고 공항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입금 알림이 떴다. 송금인 신땡땡. 그 이름은 상사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내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 하지만 입금된 액수가 평소보다 2배였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렸다. 하루 더, 하루만 더. 나는 결국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통장 잔고는 매일 쌓여갔다.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매일 퀭한 눈으로 통장 잔고를 들여다봤다. 집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돌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휴대폰만 진 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다. 입금 알림, 늘어가는 통장 잔고. 오늘도 들어왔네. 내일도, 하루만 더. 아직 경찰이 찾아오질 않아서 다행이야. 며칠 후 경찰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실내에는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가득했다. 주변에는 빈 소주병들과 속이 비어있는 수면제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그가 열어본 은행 앱이 그대로 떠 있었다. 잔액, 영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어나는 줄 알았던 통장의 잔액은
결국 영원이었습니다. 넘치게 얻은 줄 알았는데 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죠. 사람은 늘 끝까지 가서야 자신의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누구나 조금씩은 겪어보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매일 변함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건지 마지막 이야기 기다리는 여자 들어보시죠. 나는 오래전 짧은 기간 야간 경비 일을 한 적이 있다. 아는 삼촌의 부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잠깐 일을 맡았었다. 삼촌이 소유한 그 건물은 많이 낡아 있었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태라 사실상 폐건물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처음엔 혼자 일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건물을 밤새 지키는 일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내가 워낙 겁도 없고 밤잠도 없는 편이라 이만큼 쉬운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알바 개념으로 용돈 정도만 받고 일한 거라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었다. 경비실에 앉아 마음껏 공부하면서 가끔 CCTV를 들여다보고 시간이 되면 순찰을 돌았다. 하지만 밤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딱딱거리는 소리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혼자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심할 때는 스치듯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림자를 목격하는 등 그런 이상한 일을 겪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고민들을 건물주 삼촌에게 털어놓자 너 같은 공시생 한 명 더 데려와서 같이 일하든가. 학원에 친구 없어? 라며 나를 붙잡았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게 된 사람이 나보다 5살 많은 정수영이었다. 성격이 괄괄하고 담도 커서 같이 일하기에 딱 좋은 형이었다. 그런데 형이 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부터 한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긴 머리에 누가 봐도 참해 보이는 인상의 여자였다.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매일 밤마다 건물 입구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 여자가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다. 결국엔 우리가 퇴근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고 어느 날은 우리와 함께 지하철까지 올라타는 일도 생겼다. 어쩌면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내 인생에도 생긴 건가 싶었다. 그래서 다음날 형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안녕하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목인사만 했다. 혹시 누구 기다리시는... 내 질문에 그녀는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바닥 쪽으로 시선을 더욱 내리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 기다려요.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번호 좀.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시선을 던졌다. 그런데 그 시선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여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경비실에 앉아있는 형이었다. 형이 턱을 깨고 이쪽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재빨리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다. 그때 여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동안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형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도망치듯 경비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형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저 여자 형 좋아하나 봐요. 어쩐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그러자 형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너 여자 겉만 보고 좋아하지 마라.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히려 저렇게 얌전해 보이는 애들이 돌면 더 무섭다. 나는 형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여 그 말을 흘려듣고 조용히 책을 펼쳤다. 마지막 순찰을 돌고 오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입구 쪽을 바라봤지만 여자는 이미 가고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나는 형과 함께 우산을 펴고 건물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상상도 못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간 줄 알았던 여자가 비를 흠뻑 맞은 채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 중앙에 서 있었다. 순간 소름이 확 끼쳤다. 형이 했던 말 때문인지 몰라도 저렇게 부자연스럽게 마치 일부러 보라는 듯이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형은 별일 아니라는 듯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관심 주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우리는 방향을 틀어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슬쩍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려는 모습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우리 따라오는데? 관심 안 주면 된다니까. 형 말대로 별일 없겠지 싶었다. 그래서 그대로 역까지 걸어가 지하철에 올라탔다. 그 여자는 언제 쫓아왔는지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 같은 칸에 올라탔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 맞은편에 떡하니 앉아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다. 비에 홀딱 젖은 그 여자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잔뜩 겁을 먹어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형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무시했다. 그런데 잠시 후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같은 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그녀에게 쏠렸다. 그때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의 손목을 확 낚아챘다. 그리고 마침 도착한 역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내렸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순간 얼이 빠졌으나 이내 머릿속에서 확실한 생각이 들었다. 아, 형 여자친구였구나. 다음 날 형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걔가 나 붙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왜 헤어졌어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 좋아해주는데 다시 잘해봐요. 그러자 형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어제 걔 행동 보고도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걔 정상 아니야. 나도 처음엔 예쁘고 차분해 보여서 한참 쫓아다니다가 사귀게 됐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까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마지막 경고했지. 한 번만 더 그렇게 노골적으로 굴면 내 부고장 받을 준비하라고. 앞으로 안 찾아올까요? 형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형의 마지막 경고가 통했던 건지 여자는 예전처럼 매일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느 날은 3시간만, 또 어느 날은 1시간만 머물다 가는 식으로 점점 간격을 두기 시작했다. 형은 무심하게 반응했다. 쳐다보지도 마. 저렇게 줄여가겠지.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청첩장이었다. 형 결혼해요? 와, 이 형 여자친구 있었네. 내가 놀라서 웃자 형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게 주변에 연애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내 여자친구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랬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아버지 식당에서 일 배우고 물려받으려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까진 볼 거라 그때까지는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할 거야. 나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웃었지만 형의 얼굴 어딘가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나 그날도 평소처럼 여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형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나 결혼해. 이제 그만 찾아와. 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는 곁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여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형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는 계속 나타났다.
있어도 없는 척 그렇게 형은 버티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나길 바라면서.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형은 며칠 휴가를 내겠다고 했다. 그렇게 당분간은 나 혼자 근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타났다. 형이 없는 첫날 밤, 그 여자는 여전히 건물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괜히 마음이 쓰였고 외면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형이 곧 결혼한다고 해서 당분간 휴가를 냈어요. 늦었는데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 여자는 한동안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다시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형 휴가예요. 돌아가 주세요. 오늘도 형 없어요. 그녀는 내 말에 매번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지만 이상할 정도로 끈질기게 계속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나는 못 이긴 척 형이 돌아오는 날짜까지 알려줬다. 형 돌아오는 날 알려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때 오세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조차 무시하듯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렇게 형이 돌아온 날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여자 계속 찾아왔어요. 형 없는 동안에도 매일 왔다니까요. 그러자 형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굳어버렸다. 뭐? 누가 찾아왔다고? 형 전 여친이요. 매일 계속 왔다니까요. 어제도요. 형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다. 말도 안 돼. 걔 내 결혼식 날 죽었어. 오늘 지인들한테 들었거든. 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순간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냥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형이 다시 물었다. 너 장난치는 거지? 형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형. 그냥 장난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형은 긴장을 푼 듯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부터 그런 장난 하지 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건물 입구를 보니 그 여자는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우리는 말없이 순찰을 돌았고 경비실로 돌아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분명히 죽었다던 그 여자가 건물 입구에 또다시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형이 놀라 내게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야, 왜 그래?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경비실 문을 통과하듯 뚫고 들어와 형의 등에 덥석 엎였다. 그런데 형은 그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그저 나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너 괜찮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고꾸라지듯 쓰러졌다. 그날 이후 나는 미련 없이 경비 일을 그만뒀다. 형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형 역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버렸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 건물 근처엔 절대 가지 않는다. 그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으니까 말이다. 아니, 오히려 그 여자가 서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형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녀는 결국 죽어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등 뒤에 매달려 있을까요? 그녀에게는 사랑이라 여겼던 것이 그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늘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욕망이 조금 깊어지면 우린 그걸 목표라 부르지만 말할 수 없이 깊어지면 그건 집착이 됩니다. 이번 괴담들에 등장한 인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욕망이라는 악마에게 되려 잡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또 누구를 쥐고 흔들지 어둠이 찾아올 때 확인하러 오세요. 마녀의 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